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비폭력적인 항거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처음 체계화한 인물은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소로는 자신이 낸 세금이 멕시코 전쟁과 노예제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단 하루였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명한 에세이 시민의 불복종을 집필했습니다. 소로는 법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무엇보다 개인의 양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한계를 지닙니다. 사회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고려할 때 양심만으로 모든 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의 조건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철학자가 바로 존 롤스입니다. 롤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위는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소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양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의 바탕을 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민권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행진은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불의한 법에 대한 양심적 거부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롤스가 말한 시민 불복종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충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연적 의무입니다. 롤스는 모든 시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유지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거나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를 롤스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무죄인 사람에게 증거 부족이나 절차적 실수로 인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그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불복종이 등장합니다. 사회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은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의 정당성은 정의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법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선거 제도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그러한 법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남부주들에서는 다수의 결정에 의해 흑인들의 시민권이 제한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를 따랐지만 그 결과는 부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 역시 언제든 부정의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롤스는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사회 또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치 어떤 사회에서도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듯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이상에 가까운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닌 정의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면 모두 정당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절차가 아무리 공정해도 그 결과가 특정 집단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롤스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로 설명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과가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은 항상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법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시민은 양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일부 부정의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는 법이나 정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불만족이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체제 전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그 법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의의 핵심 원칙을 위반할 때에만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묵이나 수능보다는 오히려 양심적인 저항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 불복종은 단순한 반항이나 체제 부정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의를 요구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감정적으로 법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양심적인 실천이며 그 정당성은 아무 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명확하고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인종차별 정책처럼 누구나 정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명백히 부당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저항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입니다. 개인이 부정의를 인식하는 것은 각자의 양심에 근거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누군가 불공정한 세금 징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수에게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시민 불복종으로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불복종이 다수가 지지하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만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의 교육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 양심의 자유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정의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는 시민 불복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만이 투표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거나 특정 인종이나 성별이 교육과 직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정의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등의 원칙 즉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인상에 대한 논쟁은 정당성과 불합리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적 논의와 투표,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정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또 다른 중요한 요건, 바로 성공 가능성의 원칙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단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안에서 그 체제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화로운 시위나 공개 서명을 통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의회 점거나 공공기관 파괴와 같은 행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때 시민 불복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제가 심각하게 부패했거나 폭정을 일삼는 경우엔 시민 불복종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인권을 유린할 때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을 넘어서 군사적 저항이나 혁명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시민 불복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고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체제에 대해선 시민 불복종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만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방식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도덕적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의한 법에 직접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민 불복종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 국방세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밝히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 시민 불복종도 아무 방식이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반 행위와 항해 대상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환경 정책에 항의한다고 해서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 불복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문제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민 불복종은 단지 법을 어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법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법과 사회 질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그 본래의 목적을 되찾기 위한 충실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겉보기에는 위법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의로운 제도와 공동체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시민권 운동 시기에 로자 파크스는 당시 시행되던 흑백 분리 좌석법에 저항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었지만 그 실천은 부정의한 법의 모순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인종 간 평등이라는 더 높은 질서의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면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책임은 시민 불복종을 실천한 개인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오히려 애초에 부당한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고 유지해온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무리한 개발 사업에 반대해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고 할 때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없는 정책을 강행한 집행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시민 개개인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1919년의 32일 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혼란과 희생이 따랐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가 독립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본권과 자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시민 불복종은 단지 사후적인 저항 수단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이 제정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도 가집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시민들의 도덕적 감시와 항해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부당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정책이 시민들의 대규모 평화 시위로 저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은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결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시민 불복종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표면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윤리적 특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성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환경 오염 행위에 항의하는 경우처럼 그 목적은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 가치, 즉 정의의 실현을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양심적 판단을 바탕으로 숙고된 결과여야 합니다. 인권 보호,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만 진정한 시민 불복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개성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은밀하거나 익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의 이유와 정당성을 언론, SNS 등을 통해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함으로써 집단적 성찰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자 파크스가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채 체포된 사건은 단지 개인의 저항이 아니라 공개된 저항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최우성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즉각적인 불만이나 단발성 충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정치적, 제도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이 선행된 후에도 여전히 부당한 상황이 지속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년간 청원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비로소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가 무력화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서만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책임성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즉,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신념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윤리적 증거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소금법을 어기고 자진해서 체포된 행동은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실천이 되었고, 바로 그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저항의 진정성과 도덕적 설득력을 높인 사례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비폭력성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절대적으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은 시민 불복종의 본질이며 법 체계와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부에서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위나 평화적 거리 행진처럼 비폭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민 불복종은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폭력은 법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 불복종의 정의, 정당화 조건, 역사적 사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한되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 실행이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나 무질서를 초래할 경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시민들이 동시에 도로를 점거하거나 주요 시설을 차단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거나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거나 다수의 단체와 집단이 각자의 요구를 위해 동시에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 법질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인권단체 등이 동시에 법을 위반하며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공권력은 마비되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워집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절차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 불복종 참여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법원을 봉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폭력 사태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참여자들은 예상 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행동의 범위와 수위를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도덕적 목적이 도리어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판단이 수반되어야만 시민 불복종의 본래 취지와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질서 있는 시민 불복종을 위해 단체 간 윤번제나 추첨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기보다는 매주 순서를 정하거나 대표 단체를 선정하여 행동함으로써 메시지의 효과는 높이고 사회적 혼란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 불복종이 단지 목소리의 충돌이 아닌 질서 있는 공공의사 표현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사회 기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대중교통과 같이 필수적인 공공기능이 중단되는 방식의 시민 불복종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위의 수위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진적 조정은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시민 불복종과 정부 간의 공식적 대화와 협상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민 불복종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은 단지 시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호를 성취했습니다. 이처럼 구조화된 소통과 협력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으로 파악한 내용은 결국 시민 불복종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할 권리란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안전,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윤리적 실천입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의로워야 하며 감정이나 혼란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책임 있는 윤리적 실천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빠.